안개의 고향 도버 해역. 철학,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 대영 제국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그 이름 높은 문화들은 모두 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루어졌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륙에 비해 음악적으로 뒤떨어졌던 시절,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안개 바다를 헤치고 해협을 건너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었다. 영국의 음악가 중에는 세계 음악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이름은 없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 에드워드 엘가. 다만 그 하나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17세기 이후 침체에 빠진 영국 음악계에 빛나는 낭만주의의 기치를 들어 우뚝 올라선 가장 영국적인 음악가. 그로 인해 노대륙 잉글랜드는 음악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났다. 유명한 도보의 흰 절벽은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아직은 희미한 엘가의 모습처럼. 싱그러운 공기가 여행에 지친 나그네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숲속의 도로. 엘가는 일생의 대부분을 전원에서 보냈다. 그의 고향 우스터, 멜번, 해리포드 일대엔 엘가 루트라 하여 그의 자취를 쉬이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영국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 경은 이곳 우스터 근처의 브로드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중서부의 목가적인 풍경과 분위기는 엘가 그 자신과 그의 음악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연유로 그의 작품들에는 영국의 향토적이고 민속적인 향기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의 말년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엘가는 그 런던의 대저택을 팔아버리고 이 고향 우스터로 돌아와서 그의 작은 셋집들을 전전하는 방랑자가 되기도 했답니다. 누구에게나도 그렇듯 엘가에게도 고향은 평생을 두고 떠나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였던 것이겠죠. 엘가의 고향 브로드힐. 영국 중부 버밍엄시로부터 남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마을 엘가 루트의 시골. 속에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 붉은 벽돌의 아담한 이 집은 이제 세계적 음악가의 산실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메카가 돼 있다. 생가는 내부가 몹시 협소하지만 엘가가 비교적 근세에 가까운 인물이라 마치 그의 숨결이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전시품은 꽤 다양하고 보존 상태도 훌륭한 편이다. 엘가는 이곳에서 1857년 6월 2일에 태어났다. 7남매 중 4번째의 탄생이었다. 그의 6월 2일, 다음날에 더 타임스지를 받아든 독자들은 대단한 뉴스거리도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날이라 여겼을 것이다. 불과 40년 후 그날이 영국 음악사에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작곡가의 탄생일로 기억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머니 앤 그린링은 문학을 좋아하는 감성이 풍부한 여성이었으며 소지주의 딸로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버지 윌리엄 엘가는 피아노 조율사이자 교회 올가니스트로 일했고 자유사상가의 기질이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 지방 출신답게 자연과 계절이 주기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확립하고
자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스스로를 깨닫도록 교육했다. 엘가의 어머니는 첫 아기를 낳고 난 다음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며 자녀들은 순전히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도로 양육받았다. 맏아들은 15살에 성혼녀에 희생됐고 그 다음으로 태어난 두 딸은 결혼해 평범하게 살았으며 그 다음 네 번째로 엘가가 태어났다. 엘가 밑으로 태어난 남동생은 불과 7살에 죽었지만 음악적인 천재를 보여 가족들은 집안의 베토벤이라 불렀다. 동생이 죽은 후 엘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난 그냥 영국의 에드워드 엘가라고만 적힌 편지를 받게 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시골 지방 어린이 엘가. 그에게 음악적 야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처럼 30대에 요절했더라면 세상은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엘가는 나중에 그가 태어난 이 집을 틈날 때마다 보러 왔고 그의 야심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되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딸에게 자신이 살던 어떤 집들보다도 바로 이 집이 기념관으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재능의 싹을 보인 엘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인 독서열과 다양한 취미가 전시관 곳곳에서 나타난다. 생가의 정원엔 그의 마지막 집 말뱅크에서 옮겨온 초당이 있다. 그 집은 허물어져 이제 자취도 없지만 엘가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초당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가에서 마지막 집의 자취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언뜻 세월의 흐름을 잊게 해주기도 한다. 엘가의 음악적 원천이었던 세번강. 오늘도 엘가의 시상을 뿌리고 있는 무한한 영감의 흐름 세번강. 엘가는 2살 때 부모를 따라 우스터 시내에서 몇 번의 이사를 하며 살게 된다. 우스터 시내 칼리지아리에 위치한 이 벽돌집은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유년기에 엘가가 살았던 집이다. 하지만 무척이나 사랑하던 두 동생 해리와 조이의 죽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루어진 나날을 보낸 것이 우스터로 이사온 다음에 이 무렵이다. 지금은 백화점으로 변해버린 하이스트리트 10번지는 9살 나던 1866년부터 22살 되던 1879년까지 청소년기를 살았던 집이다. 이 무렵의 엘가 집에는 음악의 물결이 넘쳐 흘렀고 엘가는 그 물로 목욕하면서 성장했다.
엘가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곳에서 뮤직숍을 열고 가게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장사꾼의 아들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두고두고 엘가를 따라다니는 귀찮은 꼬리표였다. 우스터의 브리타니아 스퀘어 11번지. 엘가가 입학해 처음으로 피아노 등을 교육받았던 곳이다. 엘가의 음악가로서의 인생은 베토벤의 제1교향곡 악보를 보는 순간 결정됐다고 전해진다. 베를리오스도 그랬듯이. 초등과정을 마친 엘가가 다시 입학한 곳은 우스터 서부 로우윅의 리틀튼 하우스 스쿨. 하지만 엘가의 교육은 가난 탓으로 15살에 그치고 만다. 내가 음악가가 되리라고 작정했을 때 절박한 생활 안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맥지 한 장을 들고 세번 방문 갈대 속에 녹았지. 떠오르는 선율을 참아내 무언가 굉장한 걸작을 갈망하던 궁금한 소리입니다. 음악가의 꿈이 싹튼 우스터 교회 아래로 흐르는 세번가를 건너서 엘가는 리틀튼 하우스 스쿨을 다녔다. 함께 강을 건너 통학했던 엘가의 평생 친구 레스타는 그 당시를 빛나는 눈으로 회상한 적이 있다. 등 뒤로는 황금빛 햇살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후손인이 장차 정복해야 할 사랑의 알세기를 찬연히 비치는 빛으로 가득 찼다. 엘가의 음악처럼 단단히 축조되어 있는 우스터 교회. 중세풍의 당당한 이 교회 건물을 엘가는 무척이나 사랑했다. 엘가의 생애 배경을 맞춰 우스터 교회는 정신적, 실체적 배경으로 자리했다. 엘가가 실제로 음악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우스터 교회였다. 교회의 고음악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며 그의 긴 독학 생활을 시작했다. 엘가의 나이 15.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윌리엄 알렌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한 음악의 유혹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후 엘가는 런던과 우스터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서적이나 악보를 탐독하며 음악 공부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한 음악의 집념은 이 우스터 교회의 연주를 들으면서 키워나갔던 것이다. 엘가의 오라토리오 제론티우스의 꿈은 엘가의 명성을 해외로 떨치게 한 걸작이다. 그러나 1900년 10월 버밍엄 페스티벌에서의 초연은 실패로 끝났다. 엘가는 친구 아우구스트 예거에게 허탈하게 말했다. 이 곡은 내 최고의 작품이네. 하지만 신은 예술을 반대하신다. 이 세상에선 흐리멍텅하고 하잘것없는 것들만 축복받고 보상받는다네. 그 후 제론티우스의 꿈이 성공적으로 연주된 최초의 장소가 바로 이 우스터 교회였으며 작품의 내용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형상화한 것이 이제 유명한 엘가의 창으로 남아있다. 그 곡의 독일 연주가 열린 다음에 그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최초의 진보주의자 엘가 선생이라고 극찬했다. 엘가가 우스터 교회로부터 어떻게 영향받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노년에 그가 한 말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우스터 교회 옆에서 태어나 우스터 교회의 그늘 속에서 일생을 보내고 이제 돌아와 그 그늘에서 죽음을 맞으려는 내게 장래 이 교회의 발전된 모습만큼 더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없으리라.
우스터 교회와는 또 달리 성 조지 성당은 엘가가의 생활과 실질적으로 맺어진 곳이었다. 엘가의 아버지는 성 조지 성당에서 37년 동안이나 올가니스트로 봉직했으며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과 더불어 엘가는 이 성당의 엄숙한 종교적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엘가의 아버지는 그다지 신심이 깊지는 않았던지 설교가 길어지면 성당을 빠져나와 길 건너 호프마켓 호텔로 뛰어가 한 잔 술을 즐기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엘가는 이 성당에서 오르간을 처음 배웠고 마침내는 아버지를 이어 올가니스트로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엘가의 음악적 관심은 가톨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요일 미사가 끝나면 시내를 가로질러 우스터 교회로 달려가 막 끝나가는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성가와 올간 연주를 들으러 다녔다. 엘가의 음악은 무엇인가? 영국인들이 엘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멜번에서 자동차로 45분이나 떨어진 외딴 곳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엘가 소사이어티의 부회장이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인 버넌 핸들리 씨를 찾아본다. 핸들리 씨, 엘가의 음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의 출연은 영국 음악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경 영국엔 실로 유명한 작곡가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엘가의 음악은 대륙의 영향을 받은 화성학적 양식이었는데 그는 대단히 영국적인 작곡가로 알려졌습니다. 요약하면 엘가는 그의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곡들을 작곡한 후에 민족주의적 작곡가라고 불렸죠. 제 생각으로는 그가 영국을 대단히 사랑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작곡가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인들이 엘가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엘가의 음악은 따라 부르기가 쉬운 탓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작품들의 여러 주제는 허밍이나 노래로 따라 부르기가 쉽죠. 또한 영국인들은 엘가가 걸작을 많이 작곡했으며 당대의 대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영시하는 것이죠. 매년 프로메나드 콘서트에서 마지막 연주는 엘가의 음악으로 끝내는 것은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군요. 매년 프로메나드 콘서트의 마지막은 엘가의 곡이 연주되죠. 행진곡 위풍당당 제1번에 아주 아름다운 톤이 있는데 이는 희망과 영광의 나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엘가는 이런 말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후일에 붙여진 이름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곡을 들을 때 국가하고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다. 육군 소장의 딸인 41살의 신부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와 결혼한 것이다. 멜번 시내 엘가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교습소를 열었던 세시리아 홀. 여기서 엘가는 피아노를 배우러 온 캐롤라인 앨리스를 처음 만났다. 당시 엘가의 나이 29, 그녀의 나이 37. 8년이나 연상인 앨리스와의 결혼은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그녀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앨리스의 고모는 몹시 화를 내며 유언장 2개를 수정할 정도였다. 신부는 친구들로부터도 절견을 당했다. 다 쓰러져가는 가게를 꾸리며 피아노 조율이나 하던 아버지를 둔 남자를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위의 편견에도 아랑곳 없이 앨리스는 이후 엘가의 음악의 가장 소중한 조력자가 됐다. 엘가는 결혼 직후 멜번에서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런던으로 나아갔다. 음악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는 엘가의 곡들은 모두 결혼 이후에 쓰여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상대성 원리를 일으켰다면 엘가는 사랑의 상대성 원리를 만든 위대한 음악가라고 했다. 엘가의 창작 생활은 그의 결혼 생활 30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엘가의 어머니가 그에게 창조적 영혼 속에 내밀한 영향을 끼쳤다면 부인의 영향은 아주 적극적인 것이었다. 대도시 런던의 생활은 창조력을 끊임없이 억눌러두고 생활의 압박은 점차 심해져 가기만 했다. 전원에 묻혀 소박한 생활에 젖어있던 엘가에게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의 일상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엘가는 런던에 살면서 이곳 멜번의 마운트 여학교에 생활고의 해결을 위해 강의를 하러 다녔다. 여기저기 벌이를 위해 다니던 것 중 가장 보수가 좋았던 탓이다. 독학으로 일가를 이룬 그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새삼 그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엘가가 가르쳤던 또래의 여학생들, 엘가의 음악처럼 밝고 당당한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멜번. 마침내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낀 엘가는 어느 날 훌쩍 런던을 떠나 멜번으로 돌아온다. 엘가의 음악은 1891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멜번의 포를리에서 개화되기 시작한다. 프로와사르, 세레나데, 카락타쿠스 등 그의 작품이 영국 음악계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풍성한 시기였다. 그의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는 이렇게 찬미한다. 그의 관연한 곡들은 그 오묘한 선율로 내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득히 꽃 만발한 초원, 갈대숲 흔들리는 강, 생동하는 봄날의 언덕, 환희와 사랑, 그리고 향수, 신성한 소망과 장대한 꿈. 런던에서 낳은 딸 캐리스가 자라는 것도
엘가를 더욱 열렬한 창작 욕구 속으로 몰아넣는 촉매제였다. 게리스란 이름은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를 합성한 이름이다. 멜번 언덕은 엘가에게 온갖 음악 소리들이 생동하는 곳이었다. 엘가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멜번 언덕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공기 중에 음악이 있으니 음악은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셈이죠. 온 세상에 음악이 가득하니 나는 그저 필요한 만큼 들여 마시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엘가는 전형적 영국풍의 전원 멜번 언덕을 13년 동안 산책하면서 세 걸작의 영감을 호흡하게 된다. 수수께끼 변주곡,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제론티우스의 꿈은 이곳 포를리에서 작곡된 것들이다. 이제 엘가는 이름 없는 바이올린 교사이며 지방의 작곡가에 지나지 않다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치는 기사자위의 음악가가 됐다. 수수께끼 변주곡은 19세기 음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전개의 하나다. 14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수수께끼 변주곡은 첫 번째가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의 초상을 그리고 있으며 마지막 14번째는 엘가 자신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수수께끼 변주곡은 엘가의 이름을 영어권의 음악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최초의 작품이 됐는데 그것은 엘가의 나이 42살 때였다. 엘가가 작곡가로서 대작을 창작한 전성기는 40대 이후의 약 20년간, 즉 수수께끼 변주곡을 작곡한 1899년에서 첼로 협주곡을 작곡한 1919년까지로 볼 수 있다. 멜번 언덕에서 엘가의 발자취가 가장 많이 닿았던 센터 홀리웰. 이 샘물은 영국 전역을 통해 생수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샘물이다. 오늘도 엘가의 음악처럼 샘솟고 있는 홀리웰. 엘가는 산책 후 이 샘물을 마시며 악상을 가다듬었다. 포를리에서 멀지 않은 크레이브리는 엘가가 살던 멜번에서의 두 번째 집이다.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그레이브리에서의 5년 동안에 엘가는 세상이 알아주는 대가로 성장했다. 런던에서도 엘가를 불러내는 등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지만 살림의 형편만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엘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토리지라는 한적한 시골에 버치우드 로즈라고 이름 지어진 오두막 별장을 사들였다. 가난보다도 더 주체할 수 없었던 음악적 정열을 세상과 동떨어진 버치우드 로즈에서 홀로 토해내던 엘가.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친구들의 갈채뿐. 하지만 엘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인 그의 작품들은 경제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는 또다시 멜번을 떠나게 된다. 엘가의 두 번째 런던 생활은 그에게 많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명성은 엘가를 한적한 농촌 생활을 즐기도록 놔두지만은 않았다. 그는 1904년에 준남작 자귀를 받았고 1911년에는 에드워드 7세로부터 OM 훈장을 받았으며 멜번 시장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다. 사회, 예술, 과학 분야의 탁월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OM 훈장 수상자는 영국의 전 역사를 통해 24명밖에 없으며 음악가로는 엘가 혼자뿐이다. 엘가는 버밍엄 대학 음악과 교수로 3년간 공직했으며 영국과 미국의 몇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엘가는 런던 생활에서 떠오르지 않는 악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독한 향수병의 부산물로 팔스타프라는 곡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런던은 이윽고 엘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음악가로서의 엘가를 존재하게 한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가 죽은 것이다. 엘가는 13년 만에 세번강이 흐르는 고향 우스터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내를 잃은 엘가는 말라붙은 샘과 같았다. 내가 이제껏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아내 덕분이었네. 난 지금 매우 슬프고 좌절에 빠져있다네. 우스터의 네이플튼 그레인지. 이 집은 구심점을 잃은 채 혼자서 방황하던 엘가의 자취가 되어있는 곳이다. 캐롤라인 앨리스와 결혼하면서부터 불붙었던 엘가의 장자녀는 아내가 죽자마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아내 앨리스는 엘가의 잠재된 능력을 간파하고 끊임없이 그를 고취시켜 음악적 역량이 마음껏 표출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던 헌신적인 여인이었다. 완벽한 사랑의 체험자 에드워드 엘가. 침체된 활동과는 달리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가서 드디어 엘가의 이름은 세계의 모든 음악 애호가들이 기억하게 되었다. 우스터 시민의 최고 영예인 자유시민상이 엘가에게 수여되고 거리 한복판에는 그의 동상이 서게 되었다. 하찮은 장사꾼으로 평생을 천대받았던 엘가의 아버지. 그는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늙은 몸으로 그가 꾸었던 황당무계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었다. 가톨릭 교도이며 상인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편견을 딛고 엘가는 결국 그의 창조적 재능과 그 재능이 가져다주는 명예로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내를 잃고 음악적 무능력자로 전락한 엘가는 크리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허를 얻어낼 정도로 황화수소 제조에 열을 올렸으며 낱말 맞추기 게임에 정신없이 몰두하기도 했고 에얼리언 하프라는 악기를 고안하기도 했다. 협주곡, 교향곡, 성악곡, 실내악곡 등 여러 형식의 많은 명곡을 썼던 엘가. 이제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음악이 흐르지 않았다. 아내가 죽고 나서 엘가의 벗은 마르코, 맥, 미나라는 이름의 애완견들이었다. 자나깨나 솟구쳐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흠모의 정을 개에게 쏟았던 외로운 거인 에드워드 엘가. 언젠가 엘가는 그가 진행하던 방송이 끝날 무렵 잘 자거라 마르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엘가 생가의 정원 한쪽에 숨어있듯 자리한 애견들의 무덤. 말년 엘가의 뼈저린 고독이 엿보인다. 엘가는 그가 살던 곳 주변의 강들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 세번강, 팀강, 그의 음악적 영감의 물줄기가 흘렀던 곳. 세번강으로 흘러드는 가냘픈 팀강. 우스터 지방의 부드러운 산하. 그것이 엘가의 음악의 씨앗을 품은 대지였다면 아내 앨리스는 그 씨앗을 틔우는 단비였다. 마지막 몇 달의 고통 속에서 그는 유언처럼 얘기했다. 날 화장시켜달라. 어떤 종교적 의식은 치우지 말고 내 음악의 영감이 솟아난 그곳 세번강과 팀강의 그 물결 위에 죄를 뿌려달라. 1934년 2월 23일 77살의 엘가는 아내가 떠난 뒤 14년 만에 아내 곁으로 갔다. 차가운 땅 속에서 오늘도 계속되는 영혼의 뜨거운 부호. 그의 부탁대로 장례식은 가족만이 모여 조촐하게 치러졌으나 그는 오랜 소원대로 아내 곁 울산 성당의 묘지에 안식처를 구했다. 장례식 내내 밝은 햇살이 빛나고 다만 묘지의 성수가 부려질 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해 그의 관을 엷게 덮어주었다. 그를 애도하는 눈물과 조화 한 송이조차 없기를 갈망한 엘가. 그의 육신은 멜번 언덕 기슭의 평온한 교회뜰하게 깊이 침잠해 있으나 그는 오늘도 사랑하던 고향 일대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대기엔 그의 정겨운 선율이 언제고 흐르듯이.